안녕하세요. 경제적인 자유를 꿈꾸는 직장인의 이영노 상무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인데요. 워낙 유명한 책이죠. 근데 이 책을 리뷰하기 전에 사전에 좀 공부를 좀 하고 나면 조금 더 편한 느낌으로 책을 읽으실 수 있어서 간단히 준비를 했고요. 동영상은 두 개로 나누어서 좀 찍을 예정입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부자의 현금 흐름, 중산층의 현금 흐름, 가난한 사람의 현금 흐름이라는 이런 그림이 책 전반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의 이 그림의 핵심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즉 대차대조표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을 전문가분들은 금방 알고 계시지만 회계적인 지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따로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고 재무제표의 기본적인 내용, 그 다음에 이게 수익이 나면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걸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저자가 얘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재무제표는 크게 두 개가 존재하거든요. 하나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존재하는데요. 대차대조표를 다른 말로 재무상태표라고 합니다. 최근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두 개가 존재하는데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재무상태표는 특정일의 자산과 부채가 얼마인지를 알려주는 표고요. 손익계산서는 어떤 특정 일정 기간,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현금의 흐름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요,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됩니다.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현금이 1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파트를 10억짜리를 갖고 있어요. 그럼 총 자산은 얼마입니까? 11억이죠. 그렇죠? 11억이고, 근데 이 11억이 전체가 내 게 아니고 은행에서 4억 원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7억이 비잖아요. 이 7억은 자본이라고 하죠. 즉 내가 투여한 돈, 흔히 말하면 내가 꼬로박은 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나는 11억의 자산이 있는데 그 중에 1억 원은 현금으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10억은 아파트로 갖고 있다. 근데 이 11억 전체의 자산 중에 은행에서 대출받은 부채는 4억 원이고, 그럼 나머지는 7억이다. 이게 특정일, 보통 12월 31일 기준의 자산의 현황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자산의 총합은 부채와 자본의 총합과 같아야 한다라고 보통 합니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요, 쉽게 간단히 얘기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얼마를 벌었냐? 얼마를 번 것 중에 내가 얼마를 썼느냐? 이걸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옵니다. 즉 1년 동안 1억 원을 벌었는데 그 중에 9천만 원을 썼다. 그럼 당기순이익은 1,000만 원이죠. 그럼 이런 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 자산이 현금이 1억이 있고 아파트가 10억 원이 있어요. 그럼 총 자산은 11억이겠죠? 이 중에 부채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게 4억, 자본금이 7억. 그러면 대차 평균에 의해서 11억 똑같습니다. 이 중에 올해 제 연봉이 1억 원이었어요. 1억 원이었는데 비용, 대출 이자도 내고 생활비도 내고 부모님 용돈도 다 드리고 했더니 9천만 원이 들었어요. 그럼 9천만 원이 들면 얼마가 남습니까? 1,000만 원이 남죠. 이 1,000만 원이 실제 나의 소득이라고 할 수 있죠. 남은 돈. 그럼 이 1,000만 원은 다음 연도에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즉 현금 1억과 아파트 10억 그대로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저기에서 일어난 1,000만 원을 여기다 넣게 되면 총 11억 1,000만 원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대차가 맞아야 되니까 이쪽에는 이 당기순이익이 자본으로 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오게 됩니다. 즉 자산이 늘어나든 부채가 늘어나든 자본이 늘어나든 이 항목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 항목의 크기가 점점 늘어나는 걸 총자산이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책에서 말하는, 책을 읽다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부동산을 사려면 수익이 발생되는, 사자마자 수익이 발생돼야 한다, 그런 부동산을 사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요. 이런 겁니다. 제가 아파트가 2개가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차대조표에 아파트 A는 3억짜리가 있고 아파트 B는 6억짜리가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현금이 1억이 있으면 총 자산은 10억이죠. 그죠? 여기에 부채가 예를 들면 은행 대출이 5억 원이 있고 자본이 5억 원이 있다면 대차 평균의 원리에 맞춰서 10억 이렇게 되겠죠. 이런 사람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사람은 아파트를 하나만 갖고 있어요. 하나만 갖고 있는데 9억짜리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이 1억이 있고요. 다른 조건은 똑같습니다. 부채가 5억이 있고 자본이 5억이 있다고 하면 똑같이 10억이죠. 이게 이상무라고 하고 이걸 최책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산 상태가. 이 상태의 경우에는 이 B라는 아파트를 월세를 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월세를 주면 즉 6억짜리 아파트를 월세를 줬다면 40만 원, 50만 원 월세를 받는다고 할 수 있죠. 50만 원 월세를 받는다면 여기 수익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으로 해서 나의 자산을 계속 매월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 한 채에 내가 거주를 하고 있다면 실제로 수익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죠. 그죠? 이거를 도표한 게 첫 번째 그림에 있는 현금 흐름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책의 내용의 핵심은 자산을 취득할 때, 이 자산을 취득할 때 바로 즉시 현금 흐름이 발생할 수 있는 자산을 취득해라. 즉 우리나라 말로 하면 월세가 발생하는 부동산을 취득해라. 이런 내용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책에서 얘기하는 현금 흐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크게 3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부자의 현금 흐름, 중산층의 현금 흐름, 가난한 자의 현금 흐름 이렇게 3가지의 종류로 나누는데요.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부자의 현금 흐름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들은 자산을 취득할 때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는 자산을 취득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내용이 얘죠. 얘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채권이든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이 자산에서 바로 현금 흐름이 나와서 수입에 바로 박히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이루도록 해라 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럼 중산층은 어떠냐? 중산층의 현금 흐름은 일자리로부터 급여가 나오겠죠? 이 급여를 본인들이 갖고 있는 부채들, 세금이라든지 융자금이라든지 할부금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갚고 1차적으로 갚은 다음에 부채를 상환하는 그리고 비용이 발생하는 이런 형태의 현금 흐름을 갖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난한 자의 현금 흐름은 실제 자산과 부채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없는 상태에서 일자리로부터 그냥 급여가 나오면 바로 비용을 쓰는 이런 형태의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재무제표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정확한 구분은 아니지만 책을 읽으면서 현금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고 부자가 실제 일어나는 현금 흐름은 급여 소득이 아닌 지금 중산층과 가난한 자들은 대부분 일자리로부터 현금이 나옵니다. 현금이 나오는데 부자들은 일자리로부터 현금도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부터 일정한 현금 흐름이 나와서 사실 일찍 은퇴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따로 일을 하지 않아도 경제적인 자유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걸 우리나라 말로 제가 생각하는 말로 바꿔보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산은 부동산은 매월 일정한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 주식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물론 투자도 가능하겠지만 배당주 투자. 예를 들면 채권은 매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 이런 식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계속, 즉 이쪽을 계속 증가시키는 방식대로 자산을 관리한다면
결국 여기서 나오는 자산으로 현금 수입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은퇴도 할 수 있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와 관련된 중요한 핵심 그림을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책을 읽어보시면서 하나씩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